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 방공 체계가 불과 몇 달 만에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1km 상공에서 날아드는 초소형 드론 한 대가 수십억짜리 전차를 무력화시키고 방공망은 순식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던 그 순간 어디선가 한 단어가 파고들었습니다. 카이든. 누군가는 농담이라 했고 누군가는 신화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등장한 뒤 전장의 지도가 조용히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한 대가 미사일 한 발을 무력화시키는 현실 앞에서 세계의 패권국들조차 손을 놓았던 공백을 메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전 세계 군사 위성 보고서에 붉은 글씨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는 뜻밖에도 아시아의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조차 실전 성능이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이 나라의 기술만이 하늘의 CCTV로 불릴 정도로 독보적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상황. 지금부터 우리는 그 침묵의 혁명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적합니다. 다음 장에서 진실의 파편을 하나씩 맞춰가겠습니다. 이어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선. 파괴된 전차 2340대. 원인 1순위 드론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MIT에서 22년간 방공을 연구했죠.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조차 답이 없었습니다. 브리핑룸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전장 데이터가 차갑게 흘러내렸죠. 전차 한 대 가격 평균 60억 원. 그걸 격파한 드론 가격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계산은 맞았지만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2년 경력의 선임연구원이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었죠. 전쟁의 법칙이 뒤집혔습니다. 과거엔 고가 장비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첨단 전투기, 최신의 전차, 정밀유도 미사일. 이것들이 승패를 갈랐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1km 고도를 날아다니는 장난감 같은 물체가 40톤짜리 철갑을 관통했습니다. 비대칭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방적 학살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뒤적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보고서였죠. 드론 공격으로 인한 전차 격파율이 58%를 넘었습니다. 포격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비행체가 전장의 주인이 된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비용이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40억 원입니다. 그걸로 100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한다고요? 계산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웃으며 드론을 더 날렸죠. 우리는 파산 직전까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입니다.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이기려 했지만 적은 효율로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탐지였습니다. 소형 드론은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새만큼 작았죠. 게다가 저고도로 날아왔습니다. 1km, 때로는 500m. 지형에 가려지고 건물에 숨고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방공의 기본 원칙이었죠. 탐지가 안 되면 요격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최첨단 시스템도 이 작은 살인자들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이 이제는 전장이라는 걸 말입니다. 해법이 있습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없습니다.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죠. 우리에겐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이 작은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회의는 무거운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각국의 방공 시스템 데이터가 떠 있었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국의 시렘, 러시아의 판치르. 모두 훌륭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형 드론 때 공격엔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경제성이 무너졌습니다. 한 대를 막는데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적은 수백 대를 날렸죠. 이건 방어가 아니라 소모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모전에선 값싼 쪽이 이깁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22년입니다. 방공 시스템을 연구한 시간이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었고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최첨단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실전 배치까지 성공했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개발했다던데요. 복도를 지나가던 후배 연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한국이요? 네, AI 요격 드론이라던가요. 카이든이라고 부르더군요. 카이든.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검색에 들어갔죠. 그러나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뉴스 몇 개, 불확실한 소문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또 과장 광고겠죠. 한국 기술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모방은 잘하지만 혁신은 부족하다는 편견이었죠. 저는 그 편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은 준비를 끝냈다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근거 없는 소문일 겁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말입니다. 3주 후, 저는 미국 국방부 테스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네바다 사막이었죠.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하늘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카이든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기체였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죠. 드론치고는 날렵했고 전투기치고는 작았습니다. 묘한 중간 지대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율요격 시스템입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조종사가 개입합니까? 아닙니다. 온보드 AI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온보드. 기체에 탑재된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상 통제가 아니었죠.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공격한다는 겁니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탐지부터 격추까지 전부 자율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엔지니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22년 동안 방공을 연구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시작됐습니다. 표적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소형 드론 6대였죠. 각기 다른 고도와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실전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카이든이 움직였습니다. 명령은 없었습니다. 기체가 스스로 방향을 틀었죠. 시속 250km로 가속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충돌. 불꽃이 터졌습니다. 표적 드론이 산산조각 났죠. 파편이 사막 위로 떨어졌습니다. 0.4초. 탐지부터 요격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인간이 개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이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고, 표적을 추적했죠. 6대 전부 격추됐습니다. 단 한 대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통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악이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패트리엇 미사일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100분의 1점.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패트리엇이 40억 원이라면 카이드는 4천만 원 정도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재사용이 가능했죠. 경제성이 역전됐습니다. 값싼 드론을 막기 위해 비싼 미사일을 쏘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값싼 요격기로 값싼 드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품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전량 국산입니다. 국산화.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없다는 뜻이었죠. 전쟁에서 이건 생존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부품이 끊기면 고철이 됩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레드캣이 투자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레드캣은 나스닥 상장 기업이었죠. 미국 방산 시장에서 신뢰받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레드캣이 투자했다는 건 기술적 신뢰성이 검증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이든이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착지였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교리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겁니다. 22년간 쌓아온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모방 국가라 여겼죠. 격신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미사일에 집착할 때 그들은 자율요격이라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 다층 방공망 통합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레이더와 연동되고 지휘 통제 시스템과도 호환됩니다. 완성형이었습니다. 탐지부터 격추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지연이 최소화됐고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막의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제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사라진 자리에 경외만 남았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방공은 다시 정의돼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카이든을 보고 돌아온 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요격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요격 시스템이라도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드론 방어의 진짜 난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형 드론은 유령 같았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새보다 작았죠. 저고도로 날아와 지형에 숨었습니다. 건물 뒤로, 산 너머로,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탐지가 안 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토리스 스퀘어. AI 기반 AESA 레이더였습니다. 개발사는 한국의 중소기업이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 페이지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초소형 드론 탐지 거리 10km. 중형 드론 1대 3km.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드론을 10km 밖에서 잡는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증 데이터였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고응 드론 실증센터에서 검증한 수치였죠. 저는 자료를 더 뒤적였습니다. 핵심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겐, 즉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반 신호 처리 기술이었습니다. 새와 헬기와 드론의 움직임을 구분했습니다. 날개짓 패턴, 비행 궤적, 속도 변화를 학습했죠. 이건 단순 탐지가 아니었습니다. 판별이었습니다. 레이더가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추적 능력이었습니다. 40분 연속 추적, 무누락. 일반 레이더는 표적을 놓칩니다. 신호가 약해지거나 장애물에 가려지면 추적이 끊기죠. 그러나 토리스 스퀘어는 달랐습니다.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았습니다. AI가 표적의 행동 패턴을 예측했습니다.
신호가 약해져도 일시적으로 사라져도 추적을 이어갔죠.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이 말입니다. 저는 영상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도시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건물이 즐비한 곳이었죠. 드론이 건물 사이로 날아갔습니다. 일반 레이더라면 신호를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리스 스퀘어는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궤적 선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드론이 건물 뒤로 숨어도 저고도로 내려가도 레이더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늘의 CCTV. 누군가 이렇게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었죠. 저는 다른 나라 레이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스펙은 화려했죠. 탐지거리 20km, 동시 추적 100개 표적. 훌륭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실전은 달랐습니다. 실제 탐지율은 스펙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오탐지가 많았고 추적이 자주 끊겼습니다. 전장에선 숫자가 아니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토리스 스퀘어는 달랐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10km라면 10km였고 40분이라면 40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스펙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전 성능을 추구했죠. 화려한 수치보다 확실한 작동을 선택했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통합 시스템 설명이 있었습니다. 토리스가 탐지하면 카이든이 요격합니다. 데이터 전송 지연은 0.2초 미만이었습니다. 인간이 인지하기도 전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이었죠. 탐지와 요격이 하나의 신경계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킬체인이 완성됐습니다. 탐지, 판단, 요격. 세 단계가 한 나라 안에서 닫혔습니다. 외부 의존이 없었고 공급망 리스크가 제로에 수렴했습니다. 우리는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개별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최고의 레이더, 최고의 미사일, 최고의 통제 시스템. 각각은 훌륭했지만 연결이 약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레이더와 요격기가 하나의 언어로 대화했습니다. 지연이 최소화됐고 효율이 극대화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장의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투명해졌습니다. 카이든의 성능에 감탄했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기계가 살상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 국방부 테스트 현장에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장교들이 우려를 표명했죠. 인간의 통제권 상실. 그들은 이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온보드 AI가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 시점을 결정하고 요격을 실행합니다. 인간은 그저 지켜볼 뿐이죠. 이건 무기라기보다 판단 기계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카이든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요. 완전 자율살상 무기는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냉정했습니다. 명중률 98%, 오판율 0.3%. 인간 조종사보다 정확했습니다. 실수도 적었고 피로도 없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에 가까웠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이 충돌했습니다. 효율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윤리는 모호했죠.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이 옳은 건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저를 비췄죠. 저는 카이든의 의사결정 로그를 들여다봤습니다. 알고리즘이 표적을 식별하고 위협도를 계산하고 교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죠. 그저 계산만 있었습니다. 위협 확률 92%, 교전 승인.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기계에게 넘긴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게 아닐까요? 다음 날, 한국 엔지니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침착했고, 말수가 적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인간을 대신한 게 아니라 인간을 지키려 만든 거라고요. 카이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로 반응합니다. 0.4초 안에 판단하고 움직이죠.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드론 때 공격이 오면 사람은 압도됩니다.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요격 명령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죠. 그 사이에 아군이 죽습니다. 카이드는 다릅니다. 동시에 모든 표적을 처리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우리가 카이든을 만든 이유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말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인간을 지키기 위한 기술.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의 목적을 고민했죠. 우리는 억제를 말했지만 그들은 보호를 말했습니다.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테스트가 반복될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카이드는 인간보다 냉정했지만 더 정확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지만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었죠. 기계가 인간보다 인간적일 수 있다니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처음엔 우려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능성을 썼습니다. 완전 자율 시스템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올바른 목적과 통제 아래에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식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이상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했죠. 전장에선 0.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윤리적 고민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술에 철학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숫자와 알고리즘 뒤에 신념이 있었습니다. 효율을 추구했지만 책임을 잊지 않았죠. 카이드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카이든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늘을 지키고 있겠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계는 인간을 대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카이든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중동의 어느 미군 기지였습니다. 네바다의 깨끗한 사막이 아니라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진짜 전장이었죠. 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통제실에서 위성 링크로 연결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긴장한 얼굴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은 모래 입자들로 뿌옇게 흐릿했고 가시거리는 고작 몇백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선 모든 신호가 왜곡되고 센서들은 제 기능을 잃기 쉽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도 노이즈가 가득했고 통신 상태도 불안정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실험실에서 완벽하던 시스템도 전장에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죠.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형 드론 떼가 기지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23개의 붉은 점이 찍혔고 각기 다른 방향과 고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전형적인 포화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방어 시스템을 압도하기 위한 전술이었고 단일 표적을 차례로 처리하는 기존 방식으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카이든 6대가 이륙 명령을 받고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폭풍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기체들을 보며 저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고 손에는 어느새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와 실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선 실패가 곧 죽음을 의미했고 한 대라도 놓치면 기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교전이 시작됐고 폭발음과 함께 화면에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표적 하나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0.4초였습니다. 인간이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기도 전에 카이드는 이미 판단하고 돌진하고 격추를 완료한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연이어 터졌고 카이드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속 250km로 표적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토리스 스퀘어 레이더가 완벽하게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면 0.2초 만에 카이든에게 정보가 전달됐고 탐지와 요격이 하나의 신경계처럼 끊김없이 흘렀습니다. 마치 한 생명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그 유기적인 연결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시스템보다 정교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이미 15기가 격추됐고 평균 격추 거리는 1.8km였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대비 100분의 1 비용으로 이뤄낸 성과였고 저는 그 순간 효율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통제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며 작은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통신이 갑자기 끊겼고 적의 전자 교란으로 지휘체계와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통제실이 순식간에 술렁였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기술자들은 재연결을 시도하느라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연결 끊김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고 무선 통신도 잡음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카이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명령이 끊겼지만 작전을 계속 수행했고 온보드 AI가 자율 모드로 전원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율이었죠. 명령 없이도 전장을 이해하고 위협을 식별하고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소름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전장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이로웠습니다. 나머지 8기도 하나씩 화면에서 사라졌고 통신이 복구됐을 때 작전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23기 전부 제거, 카이든 손실 제로, 기지 피해 제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통제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방공을 연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고 기계가 전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순간을 목격한 저는 그저 떨리는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전장의 신경망이라고. 탐지와 요격이 신경처럼 연결됐고 판단이 뇌처럼 빨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장은 이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카이든의 실전 성공 이후 세계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지만 더 많은 이들은 견제와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대형 방산 기업들이 한국산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값싸고 위험한 시스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 무기, 장기적 안정성의 의문. 이런 표현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행간에서 진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에 대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정치적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일부 나토 회의에서 카이든 통합 반대, 결의 초안이 등장했습니다. 동맹국 간 무기 체계 표준화를 이유로 한국산 시스템 도입을 제한하자는 목소리였죠.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이익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분노했습니다. 22년간 연구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데이터와 사실만을 신뢰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객관적 평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찍고 싶었지만 대신 침묵하며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전남 고흥에 들어온 실증센터에서 국제 언론을 초청한 공개 실험을 개최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카이든의 성능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방산 기업들은 기술을 감추려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실험 당일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고흥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기자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시나리오가 발표됐습니다. 초소형과 중형 드론 총 20기가 동시에 다양한 고도와 방향에서 침투를 시도합니다. 카이든 4대가 이를 전량 격추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단 한 대라도 놓치면 실패로 간주되는 올인 방식이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했습니다. 드론 20기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사방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죠. 기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역시 주먹을 쥔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카이든이 움직였습니다. 4대가 동시에 이륙해 각자의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토리스 스퀘어 레이더가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동안 카이든들은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표적을 분담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터졌습니다. 불꽃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표적 하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이든은 쉬지 않았습니다. 시속 250km로 돌진하며 다음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12기가 격추됐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18기였습니다. 토리스 스퀘어의 탐지 정확도는 100%였습니다. 단 한 번도 오판이 없었죠. 마지막 두 대가 남았습니다. 가장 작은 초소형 드론들이었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오며 지형지물 뒤로 숨으려 했죠. 가장 까다로운 표적이었습니다. 카이든이 급강하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파고들며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발. 20번째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전량 격추 완료. 소요 시간 12분 38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지며 현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 역시 박수를 쳤습니다. 의심이 경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 브로큰. 하늘의 암살자. 한국에서 왔다. 미친 가성비의 혁명. 의심하던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든은 실험실의 이론이 아니라 전장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체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단어가 세상의 새로운 의미로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최종 실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카이든은 혹한, 강풍, GPS 교란 등 극한 조건에서도 연속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알래스카 상공에서도 시속 80km의 강풍 속에서도 위성 신호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AI가 스스로 임무를 판단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 코드화된 것처럼 느껴졌죠. 기계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인공지능을 연구했지만 이런 수준의 자율성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증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했죠.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들은 침착하게 시스템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스처도 과장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음 테스트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요. 한 엔지니어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이기기 위한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안을 흔들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술. 저는 22년간 방공을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적을 막는 것, 억제하는 것, 우위를 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억제를 말했지만 한국은 보호를 말했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카이드는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방패였고, 그 차이가 시스템의 모든 설계 결정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쫓았습니다. 탐지거리, 격추 확률, 비용 대비 효율. 중요한 지표들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효율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그들이 최적화한 것은 성능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외세에 의존해야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기도, 기술도 타국에서 들여와야 했죠. 전쟁이 나면 부품 공급이 끊길 수 있었고, 정치적 이유로 기술 이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카이든과 토리스 스퀘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량 국산화된 완전 자립형 AI 방공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외세 의존의 역사에서 벗어나려는 국민적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코드와 회로로 구현된 것이었죠. 저는 그들의 알고리즘보다 그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념은 배울 수 없습니다. 실증 현장에서 카이든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카이든은 한국을 닮았다는 걸 말입니다. 조용하지만 끝까지 해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과장하지 않지만 약속을 지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제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술에 영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숫자와 알고리즘 뒤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카이드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선언 말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존경했습니다. 이 나라의 엔지니어들은 침묵 속에 철학을 새깁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밤하늘 아래 카이든이 조용히 착륙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 임무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연설보다 강렬했고 어떤 보고서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란스럽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1년 후 세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이든과 토리스 스퀘어의 통합체계 시연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탐지와 요격이 하나로 이어지는 한국형 AI 방공망이었죠. 저는 그 현장에 다시 초대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두 시스템이 하나로 숨 쉬었습니다. 토리스 스퀘어가 표적을 포착하는 순간 카이든이 반응했습니다. 0.2초의 지연도 없이 정보가 흐르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한 생명체의 눈과 손처럼 자연스러웠고 그 완성도는 경이로웠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보며 저는 완벽한 교향곡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방산 패러다임의 전환점, AI, 방공의 새로운 기준, 서울에서 온 혁명. 미 의회에서 기술 협력 요청이 쇄도했고 유럽 방위산 업체들도 줄을 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의심하고 견제하던 이들이 이제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우린 아직 완성 중입니다. 한국 측 대표의 답변이었습니다.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태도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2년 경력의 총결산이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모방이 아닌 기준이 되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처음 카이든을 접했을 때 저는 경쟁자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 저는 한국을 스승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철학, 신념, 그리고 완성을 향한 끈기까지 말입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기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신념의 무게였고 책임의 깊이였으며 완성을 향한 집요함이었습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신념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주황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카이든이 비행하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누군가를 지키면서 말입니다. 한 나라의 의지는 하늘을 가른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많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카이든이었고 토리스 스퀘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가 코드로 구현된 것이었고 한 세대의 염원이 회로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평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서 있는 곳보다 훨씬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이 읽고 놀랐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찬사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찬사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였습니다. 저는 제 연구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지키는 기술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었고 저는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카이든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비행은 아름다웠고 그 존재는 당당했습니다. 배경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기체를 비추며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카이든은 하늘에서 날았지만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날았습니다. 한 줄의 코드에 한 세대의 역사가 녹아 있었고 한 번의 비행에 한 나라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바라본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나는 존경을 배웠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